개밥이나 쳐드세요,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에서 밥상을 확 밀어냈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지며 깨졌고 반찬 접시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67세 시어머니인 제가 새벽 5시부터 3시간 동안 정성껏 차린 아침 식사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서윤의 눈엔 그게 개밥으로 보였나 봅니다. 이런 걸 사람한테 내놓으세요? 제 명의로 된 15억짜리 집에서 공짜로 살면서 말입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겠다고. 제 이름은 박미숙입니다. 남편 이철수와 함께 30년을 살았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단독주택에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아니,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5년 전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이 집을 지켜왔습니다. 아들 준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 후 대기업에 취직했고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2년 전 결혼식 날이 기억납니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님을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며느리 서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눈물까지 글썽이더군요. 저는 그 눈물을 진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 우리 준호 잘 부탁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외로움이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을 마련할 때까지만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제 집은 넓었으니까요. 1층에 거실과 주방, 2층에 방 3개. 준호 부부는 2층을 쓰고 저는 1층 작은 방을 썼습니다. 처음 6개월은 평화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웃었고 저도 웃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했고 저녁엔 같이 TV를 봤습니다. 하지만 7개월째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가 좀 짜네요. 아, 그래. 미안하다. 다음엔 싱겁게 할게. 국에 왜 이렇게 건더기가 많아요? 요즘은 맑게 끓여요. 그렇구나. 다음부터 그렇게 해볼게. 어머니 음식은 왜 이렇게 기름지세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처음엔 참았습니다.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다 싶었습니다. 젊은 사람들 입맛이 저와 다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준호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 정말 맛있어요, 여보. 우리 이렇게 맛있는 거 공짜로 먹는데 얼마나 좋아?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요리 실력 최고지. 우리 복 터졌어. 뒤돌아서면 한숨부터 내쉬던 서윤이 남편 앞에선 천사가 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언제까지 우리랑 사실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회식으로 없었습니다. 신혼집 마련되면 나갈게. 조금만 기다려줘. 벌써 1년 넘었잖아요. 저희 공간이 필요해요. 알아. 미안하다. 조금만 더. 이 집이 어머니 거니까 눈치 안 보시는 거죠?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빨리 나가시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가 눈치를 봐야 하나? 하지만 며느리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신혼부부니까 불편할 수도 있겠지. 2주 뒤였습니다.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육볶음과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를 만들었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메뉴였습니다. 어머니, 또 돼지고기세요? 서윤이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준호가 좋아해서. 여보는 어머니한테 아무거나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좋아하는 건 따로 있어요. 그래. 준호가 뭘 좋아하는데? 스테이크요. 근데 어머니는 양식 못 하시잖아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기분이었습니다. 내가 배워볼게. 준호한테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니까. 됐어요. 제가 만들 거예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계세요. 그날부터 서윤이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내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행복해했습니다. 와, 유나. 이거 레스토랑급인데? 그치? 나 요리 좀 하잖아. 저는 식탁 한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3일 뒤부터 저는 따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제 방에서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간단히 때웠습니다. 준호는 회사 일로 바빴고 서유는 제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왜 따로 드세요? 유나가 해주는 음식 둘이 먹어. 엄마는 괜찮아. 그래도 괜찮다니까. 엄마 입맛이 까다로워서 그래.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불편해하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는 출장으로 3일간 집을 비웠습니다. 서윤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아침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에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김치, 깍두기.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유나, 밥 먹자. 거실에서 TV를 보던 서윤이 식탁으로 왔습니다. 상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침이야. 같이 먹자. 어머니, 제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몇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오늘은 특별히 뭐가 특별해요? 서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이런 거 먹으면 살쪄요. 기름기 가득한 고등어에 짜디짠 된장찌개. 이걸 사람한테 내놓으세요? 유나, 개밥이나 쳐드세요, 어머니. 그 순간 서윤이 상을 밀었습니다. 찰칵, 국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제 무릎에 쏟아졌습니다. 화끈거렸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걸 차려놓고 밥 먹자고 하시면 어떡해요? 전 요즘 사람이에요. 어머니처럼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서윤은 그렇게 말하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가족을 위해 밥을 해왔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제 음식을 맛있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에게 개밥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의 화상보다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향한 곳은 집에서 도보 5분 거리의 부동산 중개소였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남자 직원이 물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매물 내놓으시려고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주소를 말하자 직원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치동이요? 단독주택이시라고요? 네. 대지 50평에 건물 40평 정도 됩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이 동네 시세가, 어머, 최소 15억은 하시겠는데요? 그 정도 되나요? 재건축 예정 구역이라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급매 아니시면 16억도 가능합니다. 16억.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25년 전 5억에 산 집이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올랐구나. 그럼 매물 등록해 주세요. 명의가 어떻게 되세요? 제 명의입니다. 박미숙. 남편분이나 자녀분 동의는? 남편은 돌아가셨고 아들한테는 아직 말 안 했어요. 직원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르신, 혹시 가족분들이랑 상의 안 하시고 파시는 거예요? 제 집인데 제가 팔면 안 되나요? 아니, 그게 아니라 나중에 문제 생길까 봐요. 걱정 마세요. 유언장도 있고 명의도 확실해요. 문제 없습니다. 결국 매물이 등록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걸음이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30년을 살던 집을 파는데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련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서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산책 좀 했어. 아침은 안 차려주세요? 내가 차려봤자 개밥이잖아. 내가 알아서 해먹어. 서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그냥 이제 각자 알아서 먹자는 거야. 네, 알겠어요. 그날부터 저는 서윤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아침도 저녁도 따로 먹었습니다. 준호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유나랑 싸웠어요? 아니야. 그냥 서로 불편할 것 같아서. 불편하다니요? 준호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끼리 잘 지내. 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서윤이 뭐라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3일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집 보러 오신다는 분 계세요. 내일 오전 10시에 괜찮으세요? 10시면 집에 저밖에 없어요. 괜찮습니다. 혹시 가족분들한테 말씀은? 아직이요. 계약 들어가면 그때 말할게요. 다음날 40대로 보이는 부부가 집을 보러 왔습니다. 와, 정말 좋네요. 대치동 한복판에 단독주택이라니. 재건축되면 최소 30층짜리 아파트 들어설 거래요. 지금 사두면 대박이겠는데요? 그들은 집 구석구석을 둘러봤습니다. 정원도 2층 방들도 다락방까지. 어머님, 지금 여기 사세요? 네. 며느리랑 아들이랑 같이 살아요. 아, 그럼 가족분들은 이사 준비 되신 거예요? 곧 될 겁니다. 부부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좋아요. 가격은 15억 5천으로 하시죠? 계약금 1억 5천은 이번 주 안에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30년의 기억이 담긴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가 지킬 이유가 없는 집이기도 했습니다. 며느리가 개밥이라 부른 그 밥상. 이제 그 밥상을 차릴 집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준호가 출장을 갔습니다. 이번엔 5일간이었습니다. 서윤과 저만 남았습니다. 저는 서윤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윤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솔직하게 물어볼게. 나 정말 싫어? 서윤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대답해줘. 진짜로. 서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네. 솔직히 싫어요. 가슴이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답이지만 직접 들으니 달랐습니다. 뭐가 그렇게 싫은데? 전부요. 어머니가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덜컹거리는 것도 싫고, 항상 집에 계시는 것도 싫고, 어머니 음식 냄새도 싫어요. 그랬구나. 이 집이 어머니 거라는 거. 그게 제일 싫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이 내 거라는 게? 네. 솔직히 말하면 저희가 결혼할 때 이 집 상속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준호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준호 거 되는 줄 알았죠. 그래서? 근데 명의가 어머니 거잖아요. 그것도 단독 명의. 저희한텐 아무 권리도 없어요. 이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눈치만 봐야 한다는 게 스트레스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화풀이한 거구나. 화풀이는 무슨, 그냥 불편한 거예요. 시어머니랑 사는 게 내가 없으면 행복하겠네. 서윤이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솔직히 그래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미련이 끊어졌습니다. 알겠어. 고맙다, 유나. 확실하게 말해줘서. 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윤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통장, 도장, 신분증, 옷까지 몇 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로 가서 잔금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어르신, 2주 뒤면 잔금 치르고 명예 이전 완료됩니다. 그럼 그때까지 집 비우면 되는 거죠? 네. 새 주인분들이 바로 입주하신대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처 원룸 하나를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3천에 월세 70만 원. 작지만 혼자 살기엔 충분했습니다. 짐을 옮기는데 하루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서윤이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은행 좀 갔다 왔어. 요즘 자꾸 외출하시네요. 할 일이 있어서.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준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호야, 엄마 며칠 친구 집 다녀올게. 걱정 마. 준호는 금방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엄마, 조심히 다녀오세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저는 30년을 살던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원룸에 짐을 풀고 앉으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제 진짜 복수가 시작될 차례였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그날 오후 3시 새 주인 부부가 이삿짐 트럭과 함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집에 있던 서윤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부터 여기 이사 온 집인데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이 집 매입했어요. 2주 전에 계약했고 오늘 잔금 치렀어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 집을요? 네. 혹시 세입자세요? 명도는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세입자가 아니라 며느리예요. 이 집 주인 며느리.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가 박미숙 어르신한테 정식으로 매입했어요. 등기도 다 넘어왔고요. 그 순간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시어머니가 우리 허락도 없이 집을 팔았다고요? 저희는 그쪽 사정은 모르고요. 아무튼 오늘부터 저희 집이에요. 서윤은 황급히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지금 당장 집에 와. 큰일 났어. 30분 뒤 준호가 헐레벌떡 집에 도착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사람들이 우리 집 샀대. 어머니가 우리 몰래 집을 팔았다고. 준호는 새 주인 부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박미숙 어르신께 15억 5천에 매입했습니다. 여기 계약서 있어요. 준호가 계약서를 받아들었습니다. 명의란에 박미숙, 그리고 어머니의 도장. 이게 어떻게? 준호는 즉시 제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일이에요? 집을 팔았다고요?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팔았어.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준호야, 그 집은 내 명의였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남긴 거야. 내 거 아니었어. 준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우린 어디로 가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미안하다. 근데 엄마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서윤에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당장 갈 데가 없어요. 전세금도 없고 이사 갈 집도 없어요.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3일 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는 원룸 주소를 어떻게든 알아냈나 봅니다. 엄마, 제발 설명 좀 해주세요. 현관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들어와. 준호는 작은 원룸을 둘러봤습니다. 엄마, 왜 이런 데 사세요? 그 큰 집 놔두고. 그 큰 집이 내가 살 곳이 아니더라.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준호를 앉히고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야, 너 유나가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 무슨 얘기예요? 개밥이나 쳐드세요. 그렇게 말했어.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설마가 아니야. 내가 새벽부터 일어나서 만든 밥을 바닥에 엎었어. 뜨거운 국물이 내 무릎에 쏟아졌을 때 너희 아내는 사과 한마디 없었어. 엄마, 너 그거 알아? 유나는 나한테 이 집이 제일 싫다고 했어. 내 명이라서, 자기들 거 아니라서.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몰랐어? 내 집에서 내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해? 죄송해요, 엄마. 제가 몰랐어요. 모른 게 아니라 보지 않으려고 했지. 내 아내 편이 편했으니까. 준호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그래도 집까지 팔 건 없잖아요. 우린 진짜 갈 데가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결혼한 어른이면 스스로 해결해야지. 15억이 다 어디 갔어요? 4명의 통장에 있어. 내가 쓸 거야. 엄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하지만 이제 엄마도 존중받고 싶어. 내 아내가 나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준호는 한참을 울다가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우리 일단 원룸 하나 얻었어요. 전세 대출 받아서. 그래, 잘했다. 유나가 엄마한테 사과하고 싶대요. 사과는 필요 없어. 엄마, 준호야, 엄마는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억 5천만 원.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이 이만큼 되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돈은 진짜 저를 위해 쓰겠다고. 며느리가 개밥이라 불렀던 그 밥을 다시는 차리지 않겠다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느리 서윤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녀는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파렴치한 복수를. 하지만 저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집을 판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저는 원룸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차를 마시고 가끔 동네를 산책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준호에게서 가끔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밥은 잘 드세요? 응. 엄마 잘 먹고 있어. 유나가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 집 없어진 게 스트레스인가 봐요. 회사도 자주 조퇴하고. 저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힘들어하는 게 제 잘못인가요? 본인이 자초한 일입니다. 그런데 3일 뒤 이상한 전화가 왔습니다. 박미숙 씨 맞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서초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연락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가정폭력? 누가 저를 고소했습니까? 며느리 되시는 분이요. 서윤 씨.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집을 잃은 며느리가 복수를 시작한 겁니다. 다음 날 경찰서로 갔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담당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박미숙 씨죠? 앉으세요. 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며느리 되시는 서윤 씨가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지속적인 정신적 학대와 경제적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시는데요.
경제적 폭력이요? 네. 본인들이 살던 집을 일방적으로 팔아서 주거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그 집은 제 명의였습니다. 제 집을 제가 파는 게 범죄입니까? 물론 명의상으론 그렇죠. 하지만 가족이 함께 살던 집이라면 사정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 학대 부분이 있는데요. 며느리 분이 증언하기를 형사가 서류를 읽었습니다. 항상 냉대했고 식사를 따로 하게 만들었으며 집안일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증거요? 네. 며느리 분은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했어요. 병원에서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진단받았다고 하네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짓말을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경찰서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배신감 때문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할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집을 팔기 전부터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서랍을 열고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 2년간의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CCTV 영상. 집 곳곳에 설치했던 CCTV가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며느리가 밥상을 엎는 장면, 개밥이나 쳐드세요라고 말하는 장면, 제가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는 장면. 두 번째, 녹음 파일.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하던 날의 녹음입니다. 이 집이 어머니 거라는 게 제일 싫어요라고 말하던 그 대화. 세 번째, 문자 기록. 준호와 주고받은 문자들. 유나가 요즘 스트레스 많대라는 문자들. 며느리의 태도를 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증거. 네 번째, 병원 기록. 밥상을 엎은 날 무릎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 갔던 기록. 경미한 이도 화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걸 변호사에게 들고 갔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며느리 분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요. 거짓 고소니까요. 그럼 제가 이길 수 있나요? 100% 승소 가능합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도 가능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서윤도 함께 출석했습니다. 조사실에 들어가니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분 모두 앉으세요. 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양측 진술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서윤 씨,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항상 무시했어요.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을 잡았고 집안일을 강요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집을 팔아버렸어요. 저희 동의도 없이. 계속하세요. 전 그 스트레스로 우울증에 걸렸어요. 병원에서도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라고 진단받았습니다. 형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증거요? CCTV 영상입니다. 며느리가 제 밥상을 엎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형사가 USB를 받아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아침상을 차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윤이 들어와 상을 보는 장면. 이게 뭐예요? 아침이야. 같이 먹자. 이런 거 먹으면 살쪄요. 개밥이나 쳐드세요, 어머니. 그리고 서윤이 상을 미는 장면. 그릇이 깨지고 국물이 쏟아지는 장면.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형사가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뭡니까? 그건 그날 제가 화가 나서
화가 나면 노인한테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문자 기록도 병원 기록도. 형사는 모든 걸 확인한 뒤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윤 씨, 이건 명백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무고죄요? 거짓으로 고소하신 거잖아요. 오히려 당신이 시어머니한테 폭력을 행사했네요.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닙니다. 영상에 다 나와 있어요. 형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박미숙 씨, 역고소 하시겠습니까? 네, 하겠습니다. 그 순간 서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저만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한 행동에 책임지셔야죠. 서윤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유나가 경찰서에서 조사받았다는데. 응, 나를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죄로 조사받고 있어. 그게 무슨... 준호야, 유나가 나한테 뭘 했는지 너 정말 몰랐어? 준호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조금이 아니었어. 전부 알고도 모른 척한 거잖아. 미안해요, 엄마. 이제 내가 선택해야 해. 엄마를 선택할 거야. 아내를 선택할 거야? 엄마, 그게 무슨... 난 더 이상 둘 다 챙길 수 없어. 유나가 나한테 한 짓을 용서할 수 없어. 준호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시간 좀 주세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전화를 끊었습니다. 사흘 뒤 준호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저 결정했어요. 뭘? 유나랑 이혼할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이 맞아요. 전 너무 비겁했어요. 유나가 엄마한테 그렇게 하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요. 그래도 이혼까지. 아니에요. 전 엄마를 선택할게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어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고맙다, 준호야. 정말 고맙다. 일주일 뒤 서윤이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유나예요. 문을 열자 서윤이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뭐?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미안해요. 고소 취하할게요. 제발 저 살려주세요. 서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 어머니, 저 이혼당하면 갈 데가 없어요. 친정도 가난해서 돌아갈 수 없어요. 제발. 그건 내 문제야. 어머니, 일어나라고. 이제 와서 빌면 뭐해?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몰라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서 그랬어요. 스트레스? 공짜로 15억짜리 집에 살면서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넌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했어. 서윤은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어머니, 나가. 서윤은 결국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혼자 남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서윤의 무고죄와 제 명예훼손 피해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법정에 들어가니 서윤이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였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피고인 서윤, 일어서세요. 서윤이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인 박미숙 씨를 허위로 고소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습니다. 재판장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CCTV와 녹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판사님, 따라서 본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무고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판사님, 제발. 그리고 피해자 박미숙 씨에게 위자료 1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법정을 나왔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이혼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끝까지 거부했지만 법원은 준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엄마, 다음 주면 이혼 확정돼요. 그래. 힘들었지? 괜찮아요. 제 선택이니까. 준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제 집 근처였습니다. 엄마, 가끔 놀러 와도 돼요? 그럼. 언제든 와. 어느 날 준호가 저녁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계란말이. 엄마, 이거 제가 어릴 때 먹던. 응, 내가 좋아하던 거. 준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많이 먹어. 우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개밥이라 불렸던 그 음식이 아들에겐 최고의 요리였습니다. 6개월 뒤 제게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준호가 새 여자를 소개시켜줬습니다. 엄마, 이분은 지혜 씨예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지혜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습니다. 반가워요. 어머니, 준호한테 많이 들었어요. 힘드셨죠?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잘할게요. 어머니를 정말 어머니처럼 모실게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1년 뒤 준호와 지혜가 결혼했습니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 이번엔 진짜 행복할게요. 그래. 엄마도 행복하다. 새 며느리 지혜는 달랐습니다. 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제 말을 존중했으며 무엇보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그래. 그럼 같이 해볼까? 우리는 함께 부엌에 섰습니다. 예전 며느리와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2년 뒤였습니다. 우연히 동네 마트에서 서윤을 마주쳤습니다.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야위었고 피부도 거칠어 보였습니다. 어머니, 유나, 서로 멈춰 섰습니다. 잘 지내세요? 그럭저럭요. 어머니는요? 나도 잘 지내.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 재혼했다면서요? 응, 좋은 사람 만났어. 다행이네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했어요. 알아.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집만 보고 사람을 안 봤어요. 이제 알았으면 됐어. 용서는 안 해주시겠죠?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이미 했어. 내 마음 편하려고. 네. 근데 다시 만날 생각은 없어. 그게 우리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라도 해주셔서. 잘 살아. 다음엔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네.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준호와 지혜가 바로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밥을 먹습니다. 어머니,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같이 드실래요? 그래, 좋지. 한 달 전에는 손녀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안아보세요. 아이고, 이쁘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이름 뭐로 지을까요? 내가 정해. 아니에요. 할머니가 지어주세요. 그럼, 온유는 어때? 온순하고 부드럽게 자라라고. 좋아요. 온유. 15억 중 5억은 전세로 쓰고 나머지 10억은 통장에 넣어뒀습니다. 준호한테 절반은 줄 생각입니다. 나머지는 제가 쓰고 요즘 저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67세 할머니의 집밥 레시피, 된장찌개 끓이는 법, 고등어 굽는 법, 김치찌개 끓이는 법, 개밥이라 불렸던 그 음식들을 세상에 알리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댓글에는 이런 말들이 달립니다. 할머니 음식 보니까 엄마 생각나요. 이게 진짜 집밥이죠.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안 먹더라. 할머니, 며느리 부럽네요. 이런 시어머니면 저도 모시고 싶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웃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후회 안 해요? 집 판 거. 전혀. 그 집엔 더 이상 제자리가 없었어. 유나한테도 용서는 했어. 근데 잊지는 않았어. 엄마가 그때 결정 안 했으면 전 아직도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그래. 때론 단호해야 해. 지혜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 어머니 선택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해요. 고마워, 지혜야. 아니에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67세에 새로운 인생을 사신 거잖아요. 맞아. 새로운 인생.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67세든 70세든 80세 100세든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도 아들도 딸도 모두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개밥이나 쳐드세요라고 말한다면 떠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는 게 진짜 용기입니다. 저는 15억짜리 집을 잃었지만 제 존엄을 되찾았습니다. 며느리를 잃었지만 아들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저 자신을 되찾았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이신가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오늘도 저는 된장찌개를 끓입니다. 아무도 개밥이라 부르지 않는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들과 며느리와 손녀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위해 67세,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용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